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정학습의 코드, 이게 무슨 얘기냐? 집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딴 말로 하면 집공의 코드랄까요? 사실 이 주제가 관심도가 제일 떨어져요. 약간 시큰둥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집에서 뭘 시킵니까? 집에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학원 이런 데 보내는 거지 그 집에서 해봤는데 안 돼 잘. 이런 분들이 약간 극단의 소수가 있고요. 또 반대의 극단의 소수, 공부는 집에서 시켜야죠. 엄마표. 제가 딱 잡아놓고 다 시킬 거. 저는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싶은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딱 잡아놓고. 대부분의 다수분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세요. 첫 번째, 그죠? 집에서 좀 시키는 건 좀 그렇게 해서 저도 바쁘고 이래서 학원 보내요. 근데 뭔가 확신은 없으셔. 학원은 보내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좀 엄마들 잡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주제 아셔야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표로 하겠다, 나는 학원에 보내겠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저학년 때. 아무리 학원을 많이 보내셔도 어쨌든 저학년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되면 좀 달라지잖아요. 고등학생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만 방학 때라든가 하루 종일 학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시험 기간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기간에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근데 이럴 때 반문하시는 부모님들, 아니요, 저희 집은 그런 시간 없어요 아예. 왜요? 학원도 싹 도배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혼공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날아가요. 학원으로 도배하면. 그러면 현대 내신 수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초등학생은 수능 내신이니까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그게 계속 습관이 돼봐요.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주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어쨌든 혼공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는 아예 안 하세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집보다는 스터디 카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요. 집에서는 잠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방해 요소들이 많은데 스터디 카페에서는 공부만을 위한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TV를 켜놓으면 또 TV 소리도 되게 막 들리고 그래서 핸드폰이요.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은 그 약간 계속 들어오시거나 그러면은 방해가 되니까.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시끄러워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침대, 냉장고,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같은 거. 엄마가 약간 수시로 좀 핑계를 대면서 들어오시긴 하는데 잔소리 계속 해요. 딴짓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잠깐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면 공부하라 그러고, 아니면은 지금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숙제를 하고 있냐고. 앉아서 뭐 쓰는 걸 좀 위주로 해봐라. 뭐 태블릿 이런 거나 이런 것 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교과서에 뭘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해봐라. 약간 문제를 30초 안에 딱 봤는데 모르면은 넌 모르는 거다, 이걸 다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성적표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시고 그거에 관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항상 질타하시는 편이에요.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의 존재가 있죠? 부모님의 존재가 있죠. 그러다 보면 공부에 대해서 한두 마디 건네시게 될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애 공부시키는 걸 피하시고 학원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주 대환장의 파티죠. 너무너무 힘드셨죠. 그죠? 어머님들이 집공하면 의외로 저한테 갑자기 가정상담을 하세요. 저는 입시 전문가인데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어머님, 왜 저한테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 아이 집공시키다가 아이는 저를 엄청 미워하게 됐고, 저도 아이가 미워졌고, 생전 처음으로 아이랑 멀어졌어요. 애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물쇠를 잠그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가정 불화로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때려칠게 그냥. 나 구제불능이잖아. 공부 의지가 심각하게 꺾여버리는 겁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좀 들어요? 아, 하기 싫다. 먼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잔소리를 듣다 보면 혼자 마음에 담아두다가 더 하기 싫어져서 좀 안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좀 갑자기 짜증이 나니까 나도 그러면 하려고 해도 막 의욕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진다. 더 공부하기 싫어진다? 잔소리 하실 때 말이 가끔씩 다르실 때가 있으니까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라고 하시지만 막상 놀면 뭐라고 하시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서울대생한테 조사했어요. 너를 서울대생으로 만든 가장 도움되는 요소가 뭐였느냐? 아, 감동. 엄마가 6위에 있었어요. 거꾸로 네가 서울대에는 왔으나 가장 네 공부에 방해됐던 요소는 뭐냐? 2위가 엄마였어요. 엄마는 엄청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일단 우리 스타일대로 본질에서 뽑아낸 아주 심플한 원칙부터 제가 이렇게 짧은 한 줄로 정해드릴게요. 주관에서 객관. 좀 어려우시죠?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가정학습이 어려운 이유, 가정학습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방해받는 모든 이유는 이 주관이라는 하나의 코드로 요약됩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집에서 공부해. 엄마가 밖에 좀 외출도 하고 이따 장봐 갖고 와서 진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엄마랑 약속해. 공부하는 거다. 엄마 나가십니다. 아이가 집에 딱 혼자 있어요. 앉아서 열심히 합니다, 진짜. 1시간을 하고요, 2시간을 하고요, 3시간을 하고요, 무려 6시간을,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약간 머리도 어지럽고 허리 한번 피려고 쫙 피고 핸드폰을 켜고 잠깐 쉬자고 하는 순간 어머니가 하필이면 그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여셨는데 보는 모습이 핸드폰을 보는 모습, 장바온 팔을 대팔을 던지시면서 네, 그럴 줄 알았어. 아휴, 진짜 너는 학원이나 가. 네가 뭘 되겠어. 아이는 억울하죠. 짜증이 올라오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데 하고 딱 책을 펴는 순간 하필 아빠가 돌아와서 아이고 우리 딸 공부하기나 힘들지 그만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나 많이 안 해서 오늘 해야 돼. 나와.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끼리 화목이 중요해. 치킨 사왔어. 공부 그 정도면 됐어. 너 공부만 해 어떻게 나와. 제가 우스개로 설명드렸지만 실제 가정에서 많이 있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엄마표로 딱 옆에서 붙어 살려고요. 심지어 24시간 붙어 있는 걸 넘어서 그냥 제가 가르치려고요. 24시간 옆에 그래서 어디도 안 나시고 붙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야겠구나. 엄마는 내가 오래 앉아 있으면 좋아하니까. 몸은 잡을 수 있지만 머리는 안 잡죠. 얘가 축 늘어져 있어요. 굳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오래 앉아 있자. 또는 몰래 속이고 놀죠. 그죠? 속이고 놀아요. 휴식할 때는 제대로 휴식을 하고 공부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건 휴식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리듬도 무너지고 무작정 오래 앉고 집중을 안 하거나 쉴 때 제대로 못 쉬고 공부할 때 못 쉬면서 다 망가지는 거죠.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감정으로 지도했기 때문이에요. 주관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해결책은 반대에 있는 단어, 객관이죠. 제가 객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명문대생들을 엄청나게 오래 조사했어요. 물론 비교군으로 보통 학생도 조사했어요. 집중력, 다들 관심 많으신 주제죠. 집공, 집에서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 집에서 공부할 때 떠나서도 모든 어머님들의 관심사잖아요. 보통 친구들은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을까? 잘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왜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선천적으로 집중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을 굉장히 뭐 깨끗하게 정리했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일 줄 알았는데 이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플래너부터 작성하고 시작했어요. 의무적으로 계속 플래너를 계획을 공부 계획을 스스로 짜나가고 그리고 그 플래너에 적힌 모든 일을 다 끝내는 순간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놀았어요. 계획을 세웠더니 집중력이 잡혔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한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공부할 때 딱 집중해서 하고 놀 때 놀아.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근데 그럼 아이가 이제 물어볼 거다. 엄마 맞는 것 같아. 그럼 나 공부할 때 확실하게 집중하고 놀 때는 확실하게 놀게. 근데 엄마 공부할 때는 도대체 언제고 놀 때는 언제입니까? 이 구분점이 애매했죠. 이 스카이생들도 구분점이 애매했는데 그 구분점을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계획이 없었으면 난 서울대를 그냥 인서울도 못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공부 인생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공부 인생이? 집중력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인문계열 수능 만점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홍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플래너는 약간 가장을 조금 보태서 공기였어요, 공기.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없으면 공부 자체를 못하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애였어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학원을 다 끊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고등학교 때까지 영향이 있었던 게 그 공부 패턴도 깨졌고 그렇다고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라서 많이 힘들었어요. 학원을 끊고 나니까. 누군가 나한테 시키는 것도 없고 뭔가 갑자기 제재가 확 풀리니까 정기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거를 잡아줄 뭔가 유인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공부 습관이 다 무너진 거죠. 저는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공부든 뭐든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학원을 끊고 나니까. 내가 공부한 거를 봐야지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저 자신한테 숙제를 내주는 그 기능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하는 거를 저 스스로 하는 게 저한테는 플래너였던 거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 아니고 계획도 잘 못 세우는데 플래너를 안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저는 제가 못하니까 플래너를 썼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공책에다가 자기 계획 몇 개 적어놓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수천 명을 인터뷰하다 보면 별의별 애가 다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저희한테 아주 기억에 남고 관심 있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냐? 이과 계열 전국 1등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국 수석. 이 애가 우리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었느냐? 무려 고1까지 성적이 중위권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아니고 고1까지. 근데 고2부터 성적을 쭉쭉쭉 올리다 못해 마지막에 전국 1등을 찍어버린 거야.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 여학생을 딱 앉혀놓고 정말 오래 인터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공식 질문 양상 이거였어요. 자, 다 끝났고 자, 어쨌든 네가 그렇게 괴물같이 2년 만에 대역전을 하게 된 너만의 어떤 이유, 원인, 방법을 그냥 딱 한마디로만 말해주면 뭐겠니? 했더니 그 학생이 딱 이렇게 해서 말로 할 수 없고요.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하고 다음날 보여줬어요. 뭘 저희 연구진 앞에 갖고 왔느냐?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노트가 온 거예요. 펼쳐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2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쓰고 체크했던 학습 계획 전용 다이어리. 자긴 이것 때문에 대역전을 했다. (1학년이) 끝나고 자기가 왜 공부가 성적이 안 난지 리뷰를 해봤대요. 그냥 흔한 이유, 집중력 없이 공부했대. 앉아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래. 그리고 그럼 이 집중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거죠. 근데 자기 1년 생활을 리뷰했는데 이렇게 집중력이 바보 같고 평범한 나도
평소보다 집중력이 2배에서 10배 이상 급상승하는 기간이 있더래요. 언제인지 아세요? 내신 시험 기간. 자, 내신 시험 기간은 책상에 딱 앉잖아요. 오늘 밤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미션이 과목 쪽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앞에 있죠. 뭐죠? 시험범이죠. 오늘 그걸 하면 사는 거고 못하면 죽는 거죠.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미션이 명확할 때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계획이 있으면 집중력이 올라가는 첫 번째 메커니즘인데, 솔직히 이게 아주 그럴듯하지만 또 부모님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긴 한데 지가 미션을 세워놓고 안 지키면 그만하죠. 그잖아요. 명확한 건 좋은데 평소에는 그냥 안 하면 그만 아니야. 이 두 번째가 더 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여학생이 어느 날, 그 날을 기점으로 공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업은 안 하시고, 야, 반장 조용히 시키고 자습해. 이 여학생 처음에 막 신나게 놀았어요. 2교시 선생님도 오셔서 웬일이야. 자습해? 놀기 계속 찝찝하잖아요. 뭘 하지 하다가 이 친구는 다이어리를 꺼낸 거죠.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계획을 그냥 했어요. 그 점심 먹고도 또 체육 시간도 오늘 체육하지만 안 나간다. 자습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공이 시작된 거죠. 자, 그날 계획을 하려고 다이어리를 펼쳤는데 어머나, 계획이 끝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 다 했으니까. 천사와 악마가 찾아옵니다. 천사, 더해. 내일 계획까지 땡겨서 해야지. 그게 훌륭한 학생이지. 악마, 뭔 소리야. 오늘 계획은 오늘 다 했잖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놀아도 돼. 훗날 전국 수석이 되는 이 여학생은 누구랑 손을 잡았느냐? 악마와 손을 잡았어요. 평범한 본능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놀았어요. 다음 날부터 공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어제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는데요. 왜? 놀아서?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편하게. 자, 이 말이 유명해졌어요. 죄책감 없는 휴식이었다는 거예요. 놀았는데 죄책감이 없어. 왜? 어제 계획은 다 했잖아. 이거는 수험생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수험생 있죠? 놀잖아요? 죄책감이 항상, 찝찝함이 항상 있어요. 이래도 되나? 얘는 게임을 해요. 엄마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도 찝찝해요, 원래. 이래도 되나, 고등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공부를 해요.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을 해요. 이래도 되나? 공부를 해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로 쭉 가요. 근데 이 여학생은 처음으로 불가능한 두 개가 만났어요. 놀았는데 찝찝함이 없어요. 다음 날부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낮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매점 안 가고 공부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오후 시간 선생님이 자습을 준다. 미친 듯이 합니다. 갑자기 주위 애들이 이 친구한테, 상위권들한테 했던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집중력이 좋니? 자, 이 여학생의 마음속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놀려고. 어제 느꼈던 그 맛을 보려고. 실제로 이 여학생 다이어리 보면 표시가 있었어요. 두 개로 구분된. 어느 날은 예를 들면 무슨 빨간색 표시가 돼 있고 어느 날은 파란색 표시. 이게 뭐냐면, 빨간색 표시는 뭐냐면 그날 계획을 일찍 끝내서 30분, 1시간이라도 논 날은 빨간색. 파란색은 뭔지 아세요? 그냥 좀 게으르게 낮에 했더니 그냥 잠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못 놀았다. 자, 빨간색이 붙은 날,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어제 너무 좋았어. 어제처럼 또 살고 싶어. 오늘 공부 주세요. 빨리, 빨리. 하면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어제 낮에 게을렀더니 밤늦게까지 못 놀았어. 어제처럼 살고 싶진 않아. 오늘은 빨리, 빨리. 하면서 집중력이 올라간 거죠. 이 여학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려고 공부하다 보니 전국 수석이 되었답니다. 아셨죠? 계획이 없으면 집중력 올라가기가 진짜 아주 희박한 확률이에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봐. 이제 이거 보면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 보고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면 아이가 자랑스럽게 엄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고 이거를 딱 그려올 겁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짝짝 나누죠. 부모님들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세웠던, 항상 세웠던 계획, 그죠? 피자처럼 쪼개고 왜 꿈나라 요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잘 들으세요. 이 계획표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저는 시간보다는 양을 설정을 했거든요. 몇 시간 공부하자 말고 이만큼을 하자.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 양만큼을 하자는 생각으로 하자. 페이지 몇에서 몇 가지 이런 분량을 딱 정해놓고 시작했었어요. 분량으로 써놓으면 가시적이라 해야 되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분량은 제가 해치워야 하는 거니까. 하루에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끝냈고 그게 안 끝나면 집에 가서까지 했던 편이고요.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양은 꼭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종지부를 찍어드릴게요. 계획은 무조건 분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으로 정하면 예를 들면 9시부터 11시까지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열심히 집중해서 빨리 끝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11시까지는 수학 시간인데. 그렇게 시간 정하잖아요? 애들은 그 시간까지만 기다립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언제 10시 반이 오나, 언제 10시 반이 오나. 굳이 땡겨서 할 필요가 없죠. 인터넷 강의 듣는 시간 딱 앉았어요. 방학 첫날이에요. 불타올라요. 딱 인터넷 강의 치는데 인터넷이 안 돼. 갑자기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9시부터 9시 반까지 전기 공사로 인터넷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파트가 내 인생을, 그죠? 첫날부터 삐끗한 거야. 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딱 공부하고 12시에 문 열고 엄마 점심 주세요. 어머니가 아이고 미안. 밥솥에 버튼을 안 눌렀네? 이거 밥 다 되고 뜸 들일 때까지 40분만 기다리면 되겠니? 즉, 이 시간 계획은 각종 변수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어긋납니다. 그러다가 짜증이 올라와요. 그죠? 내가 지키려고 세웠는데 못 지킨다는 그 짜증이 가장 정점에 달할 때가 보통 3일째, 그래서 작심삼일. 저 계획표는 3일 만에 그냥 없어지는, 굉장히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반대편에 이 계획표는 실천율이 올라가죠. 갑자기 아파트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다른 분량을 먼저 땡겨서 하면 되죠. 인강 분량은 나중에 하고 혼자서 문제집 푸는 걸 땡겨서 하면 되고, 어머니가 밥을 늦게 차리셨으면 40분 동안 분량을 땡기든 아니면 그동안 놀아. 대신 밤에 좀 늦게 자겠네. 분량으로 세우면 그죠? 공부할 때와 놀 때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월화수목금토 계획을 세웠으면 일요일날 계획을 비워놓는 겁니다. 왜? 월화수목금토 낮에 게을렀으면 밤에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통을 받긴 받더라도 밤새거나 그러면 다음날 지장이 있죠. 어찌됐거나 수면은 취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럼 모순이 생기죠. 오늘 안 한 계획이 있어. 근데 자야 돼. 그잖아요.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해? 또 그때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불량 계획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못한 계획 있어? 일요일날 미뤄서 하자. 일주일의 분량을 월화수목금토에 다 끝내면 일요일은 통째로 4시간. 거꾸로 월화수목금토에 게으르거나 어떤 변수가 생겼어? 그럼 일요일은 통째로 고통받는 날. 자, 이걸 세우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와 아닐 때 리듬이 잡히면서 집중력이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걸 이제 가정학습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 공부할 때 어떻게 지도하시면 되느냐? 계획을 공유하는 거예요. 분량 계획을. 확실하게 계획을 딱 공유받으셔서 이렇게 계획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켰네. 파격적으로 놀아. 심지어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사과 한번 깎아봐 주세요. 그걸 느끼는 거죠. 오, 이렇게 즐거운 휴식이란. 아유, 공부를 다 하니까 이렇게 좋네. 거꾸로 계획을 못 지켰을 때는 아주 가차 없는. 갑자기 온정주의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8시간을 앉아있었어, 애가. 근데 그날 쪽수를 못한 거야. 그럼 뭔지 아세요? 머리로 게을렀나 보죠. 갑자기 그때 아유, 우리 딸 엉덩이 아프지? 나와서 치킨 이러시면 안 돼요. 치킨 진짜 아빠도 먹고 싶다. 근데 너 때문에 온 가족이 못 먹고 있다. 그냥 먹어. 아니, 이 계획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알겠죠? 극악의 고통, 극악의 채찍, 극악의 당근. 이걸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된다? 집에서 공부하는데 오히려 그런 관리자 부모님이 붙음으로써 혼자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시너지죠. 갑자기 집이 방해가 됐던 공간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더욱 집중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몇 시간 앉아있는지 이제 어머니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아트 갔다 와서 보이는 모습도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요? 그날 쪽수. 아버님이 돌아와서 감정적으로 지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쪽수.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 분량계획을 적용해서 성공하고 계신데 속이더라 나를. 계획을 대충 해놓고 엄마한테 했다고. 문제집을 실제로 열어보시면 쪽수는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집 딱 봤더니 이게 푼 것 같지가 않고 그냥 가식으로 동그라미 막 펴놓은 것 같더라. 또는 야 공부할 때 하고 대신 이거 다 하면 놀게 해줄게. 초중해가 근본적 반항. 근데 왜 그렇게 구분해야 돼? 나 다 놀고 싶은데? 아니 이건 할 건 하고 아니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다 놀고 싶다고. 공부 재미없어. 너무 좋은 방법인데 어떤 가정은 써먹고 어떤 가정은 못 써먹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제 해법을 들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겁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분량계획이었죠. 그런데 왜 어떤 집, 어떤 자녀한테는 안 먹힐까요? 이걸 찾기 전에 일단 무조건 안 되는 미션부터 먼저 잡아드릴게요. 절대 안 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이 주는 미션. 자꾸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내미 딸내미가 초보 운전이에요. 자동차 자기 인생의 자동차 핸들을 처음 잡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요. 야! 운전을 그따위로! 그러니까 실패하죠. 운전대 빼앗지 마세요. 운전대 빼앗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운전은 얘가 해야 돼요. 부모님의 역할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한테 특별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완전 목장처럼 풀어놓고 키우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공부에 있어서는 되게 프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진로를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제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집에서 뭐 핸드폰 하고 있다고 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지도 않으셨어요. 만약에 너무 너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하니 이렇게 했으면 괜히 없던 반항심도 생길 수 있는데 주변에서 뭔가 저를 압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막 강요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주눅이 들어가지고 슬럼프가 더 세게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오히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있었던 게 마음이 편했어요, 전 되게. 본질을 파헤쳐야겠죠. 자, 이 분량 계획이 기가 막힌 이유는 그 본질 코드가 죄책감 없는 휴식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그 계획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지켰을 때는 아주 후련함을 느껴야 돼요. 죄책감의 선결 조건은 바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이 느껴져야겠죠. 이 계획은 해야만 마땅히 해야만 하는 계획이니까 못 지켰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거고요. 의무감 있는 계획이니까 이걸 끝내놓고 놀 때 후련하게 놀 수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일단 고등과 중초등의 차이가 나눠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원을 가끔씩 다녔었는데 사실 왜 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활동들이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보통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했겠죠? 네, 그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뒤에 답집에 끼고 얼른 끝내고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즐거웠던 아이였고 공부를 물론 시키니까 했죠. 그때는 시키니까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대학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 점수가 대학이랑 직결이 되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주변 환경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서히 현실도 보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재수에 대한 뭔가 압박도 엄청 심했고 그게 막 무슨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막 무시무시한 걸로 느껴졌어가지고 정신을 확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 중에 애가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3까지 기다리세요. 고1까지 기다리면 다 됩니다. 저절로 그런 애들은 잡혀요. 왜? 이 코드 때문이죠. 의무감 있는 미션. 주위 친구들 공기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일단 먼저 고등학생 대부분은 의무감 있어요. 어쨌거나 학교나 부모님한테 계속 잠재적으로 뭘 얘기를 듣는다? 이게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다. 또는 가보면 항상 경쟁이고 시험으로 평가받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놀면서 찝찝함 안 느끼는 친구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의무감이에요. 자, 그런데 초중등은 공부에 대해서 의무감이 있냐고요? 없죠, 당연히. 왠지 아세요? 이 공부가 내 미래에 작용된다라는 상상이 안 되죠. 어머님만 상상되시죠? 그러니까 1번, 그냥 놀면 안 돼가 나오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를 전혀 의무감을 못 느껴요. 속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뭡니까? 굳이 해야 될 의무감이 안 느끼니까.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엄마 때문에 하긴 하는데 납득은 안 돼. 그냥 엄마 잘 보이자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럼 엄마한테 잘 보기만 하면 되니까 엄마 안 볼 때는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진도는 광속이에요. 부모님 다 경험하신 거 말씀드릴까요? 3년 동안 원래 나가야 될 진도죠. 2년 동안 나가죠. 원래는 어때야 돼요? 마지막 진도는 비유적으로 수능 전날 끝내야 되잖아요. 자, 수학 오늘 마지막 장이네. 어휴, 내일 수능이네, 잘 봐. 이런 미친 학교는 없죠. 왜? 그 개념을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고 1년 동안 문제 풀 기간이 필요하죠. 3년 동안 나가야 될 진도예요. 그걸 2년 만에 압축해서 끝내죠. 그러니까 학교 진도만 따라가도 사실은 너무너무 벅찹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거 보세요. 학기 중에요. 학교 진도를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습을 하면은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습은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복습은 그 이해를 한 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거를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그게 완전해지는 건데 그런 시간 없이 계속 배우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 가서는 처음에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인강이라든지 학원 같은 강의를 들을 때 그 후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복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듣는 시간만큼 복습할 시간을 할당해 둬야지 안 그러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습이 2, 복습이 8. 복습에는 당연히 시간 투자를 완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너무 식상한 얘기이긴 하지만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학교 진도를 그냥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습, 수업, 복습. 학교 진도만 따라가도 수능 내신 보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학종 있죠. 내신 잡아야 돼.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 충실히 해야 돼. 학교 진도를 충실하게 들여밟고 따라가면 내신, 수능, 학종을 잡을 수 있다. 이것만 느끼시면 돼요. 이걸 테마로 방학 때 가져올까요? 방학 때도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학교 후행이에요. 선행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죠. 후행 끝나고 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력을 다해서 학교 진도를 쫓아가려고 해요. 다시 어머님들, 학교 진도만 쫓아가면 여유롭지 않아? 아니, 안 여유로워요. 못 쫓아가요. 그걸 쫓아가는 애는 전교에 한두 명 정도고 대부분 애들은 구멍이 나요. 그 구멍을 메꿔야겠죠. 언제? 방학 때. 내신, 수능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주 깊은 이해, 아주 깊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만 걸러도 안 돼. 이해했다고 착한 것도 다시 봐야 돼. 하물며 구멍이 났어. 보고 또 봐야 돼요. 구멍 난 거 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등학생의 테마는 진짜 학교 진도만 헉헉대고 따라가서 2학년 진짜 진도 끝났을 때 엄마 나 다 이해했어. 걔는 브라보. 일단 수능 1년 동안 아주 탄탄한 개념으로 준비해 잘 나올 거고 그렇게 따라갔으니까 내신도 잘 나왔을 거고 그 활동 내신 준비하면서 충실했을 거고 브라보. 근데 이게 정말 가장 평범하면서도 어려운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코드는 뭐라고요? 전반적으로 뭘 해야겠다? 고등학교에서 성공하려면 학교 공부를 진짜로 제대로 들여밟고 따라잡아야겠다. 이걸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역산해보죠.
초중등을 이 불량 계획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면 자 이제 목표는 바뀌었어요. 초중등 학생인데 공부에 있어서 의무감 있는 미션을 찾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 중등이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끼는. 엄마 나 이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 공부가 뭐가 있을까를 샅샅이 찾아봐야 돼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친구들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당연스럽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초중등이에요. 미래는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거죠. 누구나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제3자인 선생님이 있고요. 어쨌든 수업을 해요. 그죠? 학교 수업은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생겨요. 복잡하세요? 숙제라고도. 숙제. 다시 애가 학교 숙제를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생 많겠다, 하기 싫겠다. 근데 그건 선생님과의 약속이잖아. 또는 옆에 친구들도 다 하고 있잖아. 엄마도 싫었었다니까. 하지만 해야 되는 어쨌든 거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불량 계획이란 거 한번 해볼까? 딱 되죠. 껴들지 마시고 부모가 주는 미션 아니고 하잖아요. 드디어 초중등인 우리 애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자,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거 있죠. 삼자가 주고. 그죠? 그렇죠. 대답 잘했어요. 학원이죠. 학원 좋아요. 학원 좋지. 삼자 선생님이 내주는 거고 숙제고. 아이가 슬슬 눈치를 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나 하고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엄마의 욕망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의 친구들이 다 같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야. 아니면 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다 수학학원 다닌대. 그러면 나도 수학학원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아무도 안 가는데? 나 혼자? 아니면 딴 애들은 학원 하나만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과외 선생님이 딱 앉아있어. 그죠? 내일 가서 친구한테 물어봐. 너도 혹시 과외하니? 나 어제 10시까지 고생했어. 안 하는데? 학원 하나 다니는데? 혹시 이거는 엄마가 주는 미션이 아닐까? 모두가 다 하는,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콕 집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닐까? 그럼 모든 산통이 다 깨져버리죠. 학원을 혹시 보내줘도 이렇게 학교랑 연동된 다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학교 공부인데 혹시 어떤 과목 어려운 거 있어? 수학만 학원을 다니니까 엄마가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학교 공부를 보조하는, 거기에 독서 하나가 붙었어요. 이거는 국어의 코드,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중학교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영어 선행 다 때려치우고 독서다. 자, 방학이 됐어요. 아이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노느라고 안 한 거 있지? 그거 당연히 메꿔야겠지? 맞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학교 선생님과 약속이고 다 그렇게 해. 해갖고 자연스럽게 후행을 시키면 되죠. 근데 후행 어떻게? 뭐 혼자 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혼자 해도 되지만 못하면 학원을 보내는 거죠. 학원을 제가 찾을 때 그랬죠. 찾기 힘드시겠지만 그걸 찾으셔야 된다. 후행 전문 학원을. 아니면 그 아이의 감정만 잘 돌이킬 수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저학년 학원을 보내셔도 돼요. 어떤 식 방법을 써서라도 후행을 시키시면 되고 역시 방학 때에도 계속 독서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 초중도 결국 계획의 코드가 뭐예요? 학교 공부 위주로 해라. 1번,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학습 결손 안 생기고요. 2번,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내신 수능 학종에 가장 걸맞는 애가 될 거예요. 거기에 산통만 안 깨시면 돼요. 엄마가 검사한다. 엄마가 혼낼 거야. 이것만 안 하시고 살짝만 물러나서. 가정학습, 그거 굳이 시켜야 돼? 아니요, 피할 수 없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고난이도 내용이 있다고 했죠. 제가 했던 어떤 강의보다 가장 딥합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이제 마지막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요약을 드릴게요. 모든 문제는 주관적으로 하시는 데서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피하는 방법은 객관인데 와닿지 않으시죠? 불량 계획으로.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이 껴드셔서 이런 미션을 받은 껴드셔서 주도자가 되거나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부모님은 뭐가 되셔야 돼요? 조력자와 같은 편이 되시는 거예요. 제발 아이 공부에서 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어린애면 내가 주도해야 된다. 그 본능스러운 마음은 안 돼. 자, 객이 되세요. 한 발짝 떨어져서 아이의 미션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나는 살짝 떨어진 객으로서 아이의 공부할 때와 놀 때를 보조해주는 조력자가 됩니다.
가정학습 주관에서 객관어라는 코드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